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양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프라인 수업 때 그전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량과 개수의 관계라든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왔었죠. 그 복잡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개념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또 여러 문제 적용해야 되니까 많이 복잡한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오늘은 이제 더 복잡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간다는 게 없는 내용을 설명한다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는 당연히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전보다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지금 좀 잘못됐는데 오늘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화학 반응식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숫자가 적혀 있네요. 작은 숫자도 있고 큰 숫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할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기호를 통해 물질을 나타낸 식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분자식, 그 다음에 뭐 이온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서 기호는 당연히 원소 기호가 되겠죠. 이 원소 기호를 통해서 숫자와 함께 물질들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메테인을 나타내는 CH4라든가 아니면 물을 나타내는 H2O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화학식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물질이 서로 만나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더 얘기하자면은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화학 결합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화학 결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화학 반응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초코우유를 만들고 싶을 때 우유랑 그 다음에 코코아 가루를 우유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코아 가루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 코코아 가루와 우유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한 거냐 아니면 화학 반응이 아닌 거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화학 결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결합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물질은 당연히 이전의 물질의 성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코아를 우유에다 탔을 때 새로 만들어진 물질이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물질이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코코아를 우유에다가 탔을 때 만들어지는 것은 초코우유가 되겠죠. 이 초코우유는 코코아의 그런 어떤 달콤한 맛과 우유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서로 각자의 어떤 개성을 잘 살리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는 거죠. 즉 얘는 새로운 물질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 결합을 하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화학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 하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는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화학 결합이 재구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A와 B가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고 B와 C가 새롭게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화학 결합이 재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방금처럼 우유와 그 다음에 코코아 가루를 섞은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에 녹인 거잖아요. 바로 용해가 되겠죠. 이런 용해와 같은 이런 변화를 우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용융, 한마디로 고체가 액체로 녹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기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리적 변화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이 상태가 변하는 거, 여기서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는 전부 다 물리적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4가지 단계를 전부 외우셔야 되겠고요. 각각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까지도 확실하게 그 단계 순서까지도 여러분들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은 생성물과 반응물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물과 반응물을 구분해 준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선생님 예시로 써놨는데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물질이 생성물이고 어떤 물질이 반응물일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물질들은 반응물이 되겠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있는 물질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 기체가 되겠고요. 생성물은 당연히 수증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성물과 반응물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간단하죠? 두 번째 단계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와 그 다음 화살표 기호로 서로 묶어준다 이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이 플러스 기호는 서로 합쳐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두 개의 물질이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플러스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 예를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겠죠. 그럼 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플러스라는 기호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플러스라는 기호는 꼭 둘이 합쳐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지금 같이 한 공간에 있다. 한 개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화살표는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향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향하도록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을 향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화살표 방향은 꼭 오른쪽을 향해만 하는 건 아닙니다. 화살표는 왼쪽을 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무조건 생성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편리하게 화학 반응식을 쓸 때에는 화살표가 거의 대부분 오른쪽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연히 예외 사항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다는 아니고요. 오른쪽인 경우가 많다. 오른쪽으로 대부분 우리가 쓰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생성물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성물이 또 있다면 당연히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생성물을 추가로 플러스라는 기호를 써서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두 개가 합쳐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두 개가 같은 개에 있다. 같은 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반응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반응 개수 맞추기. 자, 반응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 반응물의 총 원자 종류 그리고 숫자가 생성물의 총 원자 종류 수가 같아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반응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반응 개수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반응 개수는 여기 바로 화학 반응식 앞에 써져 있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숫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응 개수는 자연수비로 나타내 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자연수비인데 왜 자연수비냐? 수소기체가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 원자 두 개가 딱 쪼개져서 반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분자가 반으로 쪼개져서 분자를 유지한 채로 돌아다니고 분자가 4분의 1로 쪼개져서 4분의 1개 이런 분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의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게 되겠는데요. 반응물의 총 원자와 종류의 숫자가 생성물의 총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반응물에는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있고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에는 총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으니까 생성물에도 당연히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돌턴의 원자설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원자가 사라지거나 다시 생성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 반응 전에 있었던 원자들이 모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는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여기 산소가 두 개였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산소가 두 개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만 2를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분자 전체가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 전체에 숫자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 앞에다가 숫자 2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물 분자 2개가 되는 거죠. 물 분자 2개가 됐으니까 산소 원자가 2개가 됐으니까 반응물의 산소 원자 개수랑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소 원자가 여기서 또 4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앞에서는 2개였잖아요. 근데 최소 자연 수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또 다시 여기를 또 맞춰주면 또 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분자가 2개가 있게 돼버리면은 수소 원자가 4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잘 보세요. 수소 원자가 4개 있고 산소 원자가 2개 있고, 생성물에서도 수소 원자가 4개 있고 산소 원자가 2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연수의 비로 분자의 개수가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반응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반응 개수를 맞춰줘야지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응 개수의 뜻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반응 개수의 뜻은 이 수소와 산소가 최소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자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최소로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자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들려면 최소 수소기체 2개와 산소기체 1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어서 숫자를 왜 안 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자연수비, 두 번째가 아까 전에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숫자 1은 생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가 2개고 분자가 1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반응 개수를 맞춰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3단계였어요. 자, 1단계부터 정리하자면은 1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무엇인지 구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플러스 기호와 화살표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반응 개수를 맞춰주는 것이고요. 4단계는 이제 4단계가 남았죠. 4단계까지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칠 건데요. 4단계는 무엇을 해주는 거냐? 바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 줘야 합니다. 요 4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왜 4단계가 중요하냐? 사실 3단계가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나올 텐데, 4단계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하면 물질의 상태까지 완벽하게 써야 하는데, 물질의 상태를 꼭 마지막에 안 쓰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여기까지만 쓰고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화학 반응식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게 되면 이거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데, 물질의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체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가로하고 S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액체는 가로하고 L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기체는 G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수용액 상태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수용액은 AQ라고 나타내 줍니다. 이때 고체 S는 솔리드를 말하는 거겠죠. 액체 L은 리퀴드를 말하는 거겠죠. 기체 G는 G의 가스를 말하는 거겠죠. 수용액의 AQ는 아쿠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어떻게 표시를 하냐? 우리가 도대체 고체, 액체, 기체를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온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평상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운 겨울이나 너무 뜨거운 여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평균 기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의 물질의 상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수소기체는 우리 평상시에 어떤 물질의 상태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체 상태로 있죠. 그리고 산소기체도 당연히 평상시에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반응 계수를 다시 맞춰주고요. 그 다음 화살표를 써주고 생성물을 써주는데 생성물은 수증기죠. 근데 수증기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수증기라고 했으니까 물은 상온에서 사실은 액체인데 문제에서 수증기라고 요구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기체라고 표시를 하고 개수까지 맞춰주면은 자,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 만드는 규칙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했던 물리적 변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